우선은 기본적인 자료 구성은 먼저 ANN과 CNN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좀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은 안 해봤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구성했고요. CNN을 한 다음에 이 CNN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소재 분야니까 미세 구조를 분석하는데 CNN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미세 구조를 분석할 때 필요한 그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 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학부생,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자료를 이용해서 오토인코더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뭐 하는구나 정도는 이제는 좀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시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그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이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부분은 1970년대 이제 1차 암흑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2차도 있긴 한데요. 2차는 이제 컴퓨팅 리소스 파워나 GPU 성능 이런 것들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못 따라가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1차 암흑기는 흔히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기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기타 이제 통계나 수식, 공분상 계산에서 차원 축소를 하거나 이런 어떤 수식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했던 분들이 선형과 비선형 문제를 많이 풀어왔는데, 근데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게 인간의 어떤 신경, 뉴런을 모방해서 아주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제안을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XOR 문제죠. 그 문제도 조차 풀지 못해서 많이 공격을 받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다중층 퍼셉트론, 다시 말하면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걸 우리는 이제 흔히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조가 나오면서 이제 비선형 문제, XOR 문제를 풀고 다양한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 이 자료는 좀 예전 자료인데요. 현재는 어느 시점인지는 아직 조사해보지 못했고 아무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어떤 부흥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룰을 바탕으로 뭔가 머신이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닌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특히 처음에는 머신러닝에서 좀 더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에 대한 트렌드, 변화와 시장성, 그리고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고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크게 견인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그래픽카드, GPU의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 그 엔비디아가 그 관련된 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 큰 단체나 학교, 기관에서의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뭔가 본인이 만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리고 각각 본인들이 개발한 이런 어떤 코드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개 공유 원칙, 이 두 가지가 지금의 인공지능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인공지능은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 도서실에 앉아서 열심히 자기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던 시기는 지났다라고 말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책에서 볼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자고 일어나면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책으로 막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지식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내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잘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해석하고 추론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런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도 있을 거고 아닌 내용도 있는데요. 적은 데이터도 새로운 학습을 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내일이나 아마 그 고려대 김용주 교수님께서 액티브 러닝 관련돼서 해주실 텐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 설계죠. 현재는 데이터가 적지만 예전에는 데이터가 적으면 인공지능 못한다. 그래서 아무도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적어도 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히 반응 표면 분석이나 다쿠치 메서드 같은 경우에 실험 설계가 그런 거죠. 실험 포인트들, 해야 될 포인트는 맞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실험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라는 방법론이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방법론이 기존의 방법론보다는 지금 베이지안 이론을 이용한 액티브 러닝이 훨씬 더 전역 탐색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뭔가 최적점을 찾아가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데이터가 적지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댑티브 러닝, 그리고 뭐 멀티모달. 요즘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실수 데이터일 수 있고 이미지일 수 있고, 여러분 논문에 뭐 어떤 뭐 인장 커브, 아니면 크릭 커브, 뭐 동전이 붕괴 커브, 기타 등등의 다양한 커브일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정형 또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함께 학습하는 그 멀티모달, 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고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모델, 대표적인 게 여러분 GP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생성형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여러분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대부분 블랙박스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해석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려면 결과는 좋은데 이 결과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디스커션 고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게 결국 논문이었다면, 어떻게든 이런 인공지능만으로 그 중간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까지 찾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좀 연구되고 있는 게 이런 explainable AI 또는 federated machine learning,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방법론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툴, 뭐 예를 들어 학습 과정에서의 민감도를 평가한다거나, 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레디언트를 평가해서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추론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학습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학부생 그 동영상 CNN 파트를 보시게 되면 그 예제에 그 이미지를 넣어서 단순 회귀, 나이를 맞추는 예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제뿐만 아니라 그 나이가 왜 나왔는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CNN 통과된 마지막 피처 맵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평균 그레디언트를 평가해서 그 각각 피처 맵에 대한 가중치를 할당하고 피처 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왜 나이가 많냐, 왜 나이가 적냐를 얼굴에서 약간 관상학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민감도 평가에서 이미 논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 데이터입니다. X1, X2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엑셀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에 대한 물성을 답을 다른 엑셀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결국 Y를 예측하는 X에 대한 함수를 찾는 것과 같죠. 그래서 Y는 fx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X 중에서 하나만 변화시키고 나머지를 고정한 상태에서 Y를 평가하면 X에 따른 Y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죠. 그게 결국은 X가 Y에 미치는 어떤 변수 하나가 Y에 미치는 민감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 민감도 평가를 그레디언트로 평가하는데, 이걸 이미지로 본다면 픽셀을 하나씩 바꾸면서 Y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그 그레디언트를 평가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수치화해서 우리가 해석할 건지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고급 과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ANN과 CNN이 담고 있는 의미와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을 좀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이제 일반적인 그 인간 신경망 구조에서의 뉴런을 그대로 이제 그 알고리즘 모사한 게 퍼셉트론이죠. 퍼셉트론은 왼쪽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초기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모사한 거죠. 여기서 큰 차이점은 뭐 이런 관련된 이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을 다 같이 노드 레이어, 가중치, 그리고 뭐 스위칭 역할을 하는 특정 인풋이 들어왔을 때 모든 데이터를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일정 강도 이상만 신호를 전개하는 그 기작을 반영하기 위해서 활성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 처리, 0보다 클 때는 값, 이런 어떤 그런 스위칭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그럴싸하게 우리가 퍼셉트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인간의 사고를 모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시작은. 그래서 구조는 왼쪽에 이제 뉴럴 퍼셉트론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뭐 이거는 다중층을 쌓은 건 아니죠. 어쨌든 y 값을 여러 개 둔 거기 때문에 정의는 이것 자체를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퍼셉트론을 쌓는다라는 거는 결국 이 중간에 이제 얘네들을 여러 개 쌓아서 이게 히든 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히든 레이어가 들어와야지 실제 비선형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AND나 뭐 이거 뭐 NAND 뭐 OR, XOR인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XOR 문제는 다 풀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안 들어와도. 혹시 어떻게 이 XOR을 여기가 X가 있고 O가 있는 경우를 직선으로 구획하기 위해서, 좀 선형 면이나 직선이나 어떤 선형적인 함수로 구획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을까요? 신경망을 AI를 쓰지 않았을 때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커널 트릭이라는 커널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보내면 xx5가 x만 위로 보내고 5를 밑으로 보낼 수 있는 커널 펑션을 찾아서 축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축은 반드시 2차원에 있는 변수를 가져다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x1, x2 2차원이라면 x1을 제곱해서 3차원으로 z축을 만들거나 또는 x1과 x2를 곱하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이 분류할 수 있는 커널 펑션을 찾은 다음에 그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2차원 공간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돼요? 3차원 공간으로 보낸 다음에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무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퍼셉트론 이런 XOR 문제를 못 풀었었습니다. 근데 퍼셉트론을 쌓아서 다중축 퍼셉트를 만들면서 어떻게 쟤를 풀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땐 뭐 이게 농담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고 인터스텔라에서 되게 먼 차원에 어떻게 차원이 왜곡이 생기면 그 3차원의 공간 점으로 가서 우리가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종이를 접어요. 2차원의 어떤 종이를 접으면 어떻게 돼요? 다차원 공간에 차원의 왜곡이 생기면서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구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히든 레이어를 넣게 되면 이런 현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든 레이어를 넣게 되면 처음에 인풋 레이어 데이터는 이렇게 돼서 직선으로 구획할 수 없는 게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직선으로 구획할 수 있는 현상을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를 그냥 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레이어로 들어간 인풋은 그 레이어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아웃풋은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X는 Y가 되고 Y는 다시 그 다음 레이어 X로 들어가면서 이런 약간 차원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인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단순한 Y는 AX 플러스 B의 선형 문제로서 비선형을 푸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 실제 웬만한 비선형 문제는 풀립니다. 하지만 좀 더 비선형성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 왜냐하면 퍼셉트론 자체는 그 스위칭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서 뭔가 선형 문제를 비선형화하는데 액티베이션 함수를 썼다고는 하지만 이 뉴럴 네트워크 차원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런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X 인풋이 들어와서 이런 아웃풋을 각각 선으로 연결돼서 이런 X1이 들어오게 되면 각 선 하나 가중치가 있는 거죠. W1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노드에는 하나의 편향치 B가 있어서 이 선 하나가 의미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울기와 절편은 가중치와 바이어스 편향치로 설명이 되고 여기서 나온 Y는 결국 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의 노드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변수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다 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선형함수의 이 복잡한 구조에 의해서 비선형 문제를 매우 단순하게 푼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회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직선의 반전식, 최소자승 피팅에서 우리가 직선의 반전식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뉴럴 네트워크 개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럼 이 액티베이션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뭐 하이퍼탄젠트, 렐로,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함수의 특성은 X축을 봤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에 따라서 스위칭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값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표로 해서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내 데이터에 맞는 활성화 함수가 있는 거지 어떤 문제에선 반드시 이 활성화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지 실제 내 데이터에 좀 맞는 활성화 함수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함수 자체도 흔히 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을 받아서 뭔가 최적의 함수를 찾아야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 이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때 X라는 인풋, 실수 데이터로 가정하게 되면 인풋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Y가 뚝 떨어지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Y hat, 그 예측된 Y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어? 실제 답이 있겠죠. 그 실제 답과지의 오차를 평가한 다음에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역전파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안에 있는 가중치 W와 편향치들을 전부 다 한번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 이 뒤로 한번 가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Y를 예측하고 다시 오차를 평가하고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와 편향치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머신러닝이고 결과적으로 피팅입니다. 피팅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점의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랜덤하게 기울기와 절편을 정해서 Y는 뭐 2x 플러스 3이다. 그래서 대충 선을 하나 긋고요. 선을 긋은 다음에 그 X에 대한 선이 예측한 Y야 실제 데이터 포인트 Y 사이의 오차. 그 오차를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썸한 다음에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중치와 기울기와 절편을 바꿔주면서 그래프가 바뀌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의 총 합인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기울기와 절편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넌리니어 또는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피팅 과정이죠. 회기, 여러분 오리진이나 엑셀로 피팅하는 과정.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결국 머신러닝은 피팅 파라미터 찾는 겁니다. 단지 파라미터가 되게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가중치, 이 선 개수죠. 예를 들어 이 변수가 다 5개고 요 노드가 6개면 요 안에 선은 몇 개? 30개. 그죠? 그리고 노드가 6개 더하기 얘는 이제 6개죠. 얘 6개죠. 66에 36, 36. 이걸 다 더하면 가중치와 편향치 개수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구조의 자체에서도. 그래서 단순 피팅 파라미터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찾아야 될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 과정을 이제 뭐 이렇게 x가 들어갔을 때 가중치를 곱하고 그거에다 편향치를 더한 다음에 요 각각 노드에는 일반적으로 액티베이션을 씌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바로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바로 그 y가 다음 레이어로 나가는 게 아니고 x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기 전에 활성화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x로. 그래서 한번 스위칭을 해서 그 변화된 비선형화된 y를 다음 층에 x로 보내는 과정인 거죠. 활성화 함수를 실제 사용 안 해도 웬만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데이터의 관계성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측된 y 햇과 실제 y의 오차를 평가하는데 하나의 데이터는 오차죠. 근데 이 데이터를 한 번 하고 업데이트를 할 거냐 또는 우선은 기다려 오차를 평가하고 두 번째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다시 평가하고 오차를 평가한 다음에 기다려. 그래서 얘를 몇 번까지 기다릴 거냐 예를 들어 10번까지 기다릴 거다. 그게 이제 배치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10번까지 오차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오차를 한번 평균을 내고 그 평균 오차에 대해서 그 가중치 편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로 병사하강시켜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마다 계속 바꾸게 되면 되게 바쁘겠죠. 엄청 바쁠 겁니다.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10만번 집으면 10만 번 업데이트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한 번이 좋냐 아니면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고 평균을 한 번 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다 들여다보고 평균해서 업데이트하고 이게 낫냐 아니면 중간이 낫냐 뭐 이런 것들의 그 여러분 선택 그게 이제 배치 사이즈를 여러분이 몇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변수 다시 말하면 최적화해야 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모든 우리가 소재를 연구하는데 문제는 딱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어요. 회귀 문제냐 아니면 분류 문제냐. 분류 문제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데이터를 넣는데 어떤 실시간으로 비전으로 카메라로 여러분의 어떤 소재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계속 관찰했을 때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 부식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손상 파괴 정도도 결국 분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뭐 이 소재 전기적, 화학적, 뭐 기계적 성질은 얼마냐. 이건 회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회귀와 분류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넌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피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분류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의 구획선을 결국은 가상의 구획선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회귀 모델에 있어서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회귀 모델을 피팅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평가한다고 했는데 예측된 y와 실제의 y의 차이, 그게 이제 흔히 로스값, 오차인데 그 오차를 평가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민 스퀘어 에러,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그걸 전부 더해서 평균하는 거죠. 그 방식을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하고 그 민 앱솔루트 에러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하는.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같죠. 왜냐하면 포지티브 오차와 네거티브 오차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더하면 뭔가 오차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양수로 다해서 걔를 누적해서 전체 오차를 본 다음에 그 오차를 0에 만들면 완전히 완벽한 게 아니고 흔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오버피팅이 되는 과적합이 되는 거죠. 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럼 왜 민스퀘어 에러, 어쩔 땐 민스퀘어 에러를 쓰고 어쩔 땐 민 앱솔루트 에러를 쓰냐? 기본적으로 제곱함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0과 1 사이에 어떤 소수점을 가지고 0점 몇이다 그러면 제곱하면 작아지죠. 하지만 1보다 큰 수는 제곱하면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차를 평가했을 때 작은 오차는 더 작은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효과가 있고 큰 오차는 더 키우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차를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우선적으로 어디다 관심을 가져야 될까? 큰 오차한테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오차라는 거는 예측과 실제 값의 오차가 큰 건데 예측은 어느 값인데 실제 값이 만약에 학생이 숫자로 오타를 해서 1인데 만이라고 잘못 썼다 그러면 이상치죠? 그럼 그 오차는 엄청 크겠죠? 그 오차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 민스퀘어 에러 입장에서 그 오차를 피팅하려고 하겠죠? 원래 데이터 부분은 여기인데 저기 이상치가 있는데 걔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피팅할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벌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설명드렸죠. 이런 이상치를 잘 통계적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방법으로 탐지한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걸로 탐지를 못하겠다. 그럴 때는 가급적 민 스퀘어 에러보다는 민 앱솔루트 에러가 어떻게 돼요? 그 이상치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리얼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분류는 일반적으로 A냐 B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신경망에서 아웃풋 쪽에 노드를 2개 놓으면 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개고양이 분류기면 딱 들어가게 되면 확률이 나와서 확률이 높은 건 개, 확률이 낮은 거는 뭐. 그래서 2개의 노드를 넣어서 이건 분류기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노드를 하나로도 할 수 있죠. 그쵸? 어떻게? 신경망 구조를 해서 여러분이 신경망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노드를 하나로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풀 수 있죠? 어떻게? 마지막 노드에다가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게 되면 돼요. 시그모이드를 쓰게 되면 어떤 노드가 하나라는 거는 마지막에 어떤 숫자가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 숫자는 확률이 아니고 어떤 그 연산에서 나온 숫자죠.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나오게 되면 0과 1 사이에 프랙션, 확률이 나와. 그러면 우리 이 분류기는 고양이를 분류기야. 그러면 고양이이냐 아니냐로 나눠지죠. 그러면 딱 나온 그 시그모에 통과해야 되는 그 확률 값은 고양이 확률입니다. 그럼 1에서 그 값을 빼면 고양이가 아닌 확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쓸 때는 우리가 노드 설계를 할 때 마지막에 하나로 분류기를 풀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다 싫다. 그래서 바이너리다,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럴 때 2개, 3개 될 때는 시그모이드를 쓰는 게 아니고 소프트맥스를 써서 노드를 그 개수만큼 나열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프트맥스는 나온 값을 전부 더한 것뿐에 내가 관심 있는 하나의 비율, 프랙션 또는 확률을 뽑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고 쓰는데 어쨌든 마지막 숫자를 0과 1 사이의 확률로 만들어서 그 확률이 큰 것을 추천해주는 게 결국 분류기죠. 분류기. 근데 이 분류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 오차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서 잘 보시게 되면 엔트로피식이에요. 여러분 엔트로피식 알죠? XA, ln, XA 더하기 XB, ln, XB. 그쵸? 근데 그 로그 안에 있는 프랙션과 로그 밖에 있는 프랙션은 같은 프랙션이죠. 걔는 어떤 우리가 흔히 소재를 만들었을 때 A라는 걸 B를 믹싱했을 때 A의 비율과 B의 비율을 했을 때 엔트로피를 평가한다. 관점에서는 XA, ln, XA, XB, ln, XB로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이 Y가 로그 안에서는 예측값이고 로그 밖은 실측값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치와 실제값 사이에 대한 엔트로피 컨트리뷰,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엔트로피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값은 뭐예요? 제가 고양이 분류기에 고양이 사진을 넣었으면 답은 뭡니까? 고양이의 확률은? 실제는 1이죠. 그럼 여기가 1이 되죠? 그럼 고양이가 아닐 확률은 0이 되죠. 그럼 이 뒤에 텀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텀만 가져다 이 식은 단순하게 마이너스 로그 예측 확률입니다. 시그모이드를 쓸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측 확률이 0.4다. 그러면 예측한 게 확률이 0.4인데 실제 답은 1인데 이 0.4를 1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중치를 바꾸죠. 답이 정해있죠. 1로 가기 위해서. 근데 예측 확률이 1이다. 이게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1은 0이죠. 그럼 로스가 0이니까 완벽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이용해서 로스를 평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걸 좀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로스를 뽑았는데 로스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고 했는데 가중치 또는 편향치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이냐. 가상의 그 로스 Y와 Y 프라임의 그 차이를 가중치에 대해서 플롯을 할 수 한다면 이런 커브를 가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초기에 랜덤하게 가중치를 딱 신경망 구조에 세팅을 했죠. 그게 꼭 뭐와 같아요? Y는 AX 플러스 B의 1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임의 값으로 우선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때 값이 요거라고 볼게요. 오차 크죠? 그러니까 오차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은 경사각법을 쓴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기울기가 파지티브면 반대 방향으로 특정 스텝만큼 이동을 델타 W만큼 이동을 시키면 로스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때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그게 파지티브면 반대 방향으로 특정한 미분 스텝만큼 또는 학습률이라고 하는데 러닝 레이트만큼 변화시켜서 하면 오차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뜨리는 과정을 우리가 편미분을 써서 하다 보면 로스가 감소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런 스무스한 커브라고 가정할 때. 근데 실제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죠? 막 이렇게 복잡한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슈가 나와요? 지역 최적화냐, 글로벌, 전역 최적화냐는 게 나오죠. 이게 가장 최소점이냐, 진짜 아니면 국부적이냐, 더 최저점이 있느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하는 그 로스에 대한 실질적인 아직 보지 않은 그 코스트에 대한 이 서피스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오차를 낮추면서 가중치와 편향치를 업데이트한다. 뭐 이런 과정이죠. 네 직선이 있는데 직선 하나를 찾은 다음에 그때 기울기와 편향치는 대충 넣어요. 랜덤하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차를 계산하고 그거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역으로 이동을 시킨 만큼 델타 W, 그러니까 한 뭐 얼마만큼의 기울기를 바꿔서 다시 y는 ax 플러스 b의 가중차 편향치를 바꾸고 다시 하면 이렇게 또 오차를 평가하고 뭐 이런 과정을 하면서 최종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냐?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사관법을 찾아간다. 단순한 식이다. W2는 W1 플러스 델타 W. 그래서 초기 가중치에서 델타 W만큼 이동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돼서 W2로 바뀌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머신러닝인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러닝 레이트, 미분 스텝, 기울기가 파지티브니까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할 거냐를 너무 잘게 가게 되면 세워라, 내워라 걸리겠죠, 학습이. 근데 너무 크게 가면 널뛰게 하겠죠. 처음에 여기 있나 했는데 뛰어. 로스 오차가 계속 발산하죠. 학습이 수렴되지 않아요. 오차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학습할 때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가져갔나 보다. 그러면 그 미분 스텝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너무 줄이면 너무 느려져. 그럼 어떻게 돼?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기울기가 클 때는 크게 가져가고 기울기가 작아질 땐 작게 가져가고 이런 어떤 적응형 경사강 기법을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예제 코드에서 쓰는 그 아담 옵티마이저나 이런 게 이런 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어떤 그 평가로부터 적응형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사각도 쓰고 미분 스텝을 잘해야지 이 안에 갇혀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어떤 옵티마이저를 쓸 거냐는 것도 이건 가이드라인이 있죠. 최근에 만들어진 옵티마이저가 아마 기존보다 좋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봐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어떤 정해진 컨디션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피팅할 때, 리얼라이터 피팅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가 이런 거죠. 과소냐, 과대냐. 과소는 데이터가 대충 피팅한 경우, 과적합은 너무 잘 피팅한 경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잘 피팅했을 때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 말도 안 되는 데이터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과적합을 막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 보고 업데이트하고 하나 보고 업데이트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다 들여다볼 때까지 그 오차를 계산해서 그 다 들여다본 다음에 그 오차를 전부 평균해서 그 평균 오차를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할 거냐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옵티마 그레디언트 디센트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냐 이런 거에 따라 나눠지는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막 널뛰게 해도 이걸 오차를 다 평가해서 평균 오차를 평가하고 한 번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긴 해요. 이해되시죠? 널뛰진 않죠. 트렌드를 따라가지만 최소값에 안정적으로 수렴하긴 하지만 지역 최적화에 빠질 오류가 있죠. 더 미니멈이 있는데 더 로스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더 좋은 가중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둔감한 거고 반대로 이걸 너무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하면 어떤 일이 학습하면서 계속 널뛰게 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지역 이제 전역 최적화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가장 문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합한 게 어떤 미니 배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는 이런 옵티마이저의 특성으로 나눠지진 않고요. 여러분이 어떤 옵티마이저를 정한 다음에 학습을 할 때 가중치를 언제 업데이트 할 거냐를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결국 배치 사이즈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배치 사이즈를 몇 개로 할 거냐, 뭐 10개로 할 거냐, 100개로 내 데이터가 1000개가 있는데 1000개에 대해서 몇 개까지 보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거냐 그 배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그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하게 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물리학에서의 그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그 특성, 모멘텀 변화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옵티마이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아담을 많이 쓰지만 또 이게 또 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로컬 미니마이제이션 빠지는 최적화와 글로벌로 찾아가는 애들도 있고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데이터에 맞는 옵티마이저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제에서 이 옵티마이저를 쓰니까 나도 그냥 이거 쓸래가 아니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차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론은 뭘까? 등등의 문제, 과적합은 안 되는 상황에서 또는 지금의 상황이 과소적합인가? 등등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과소적합은 데이터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 문제는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너무 쉘로 러닝을 한 거죠. 뉴럴 네트워크나 뭐 쉘로 예를 들어 쉘로 러닝 같으면 뭐 그런 거죠. 서프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기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단순한 모델로 피팅을 했는데 뭔가 결과가 로스가 좀 커. 그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그냥 모델 복잡도 키우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제 머신러닝 할 때 과대적합, 오버피팅 막아야 된다 얘기를 왜 하냐면 과소적합은 그렇게 우리한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예제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습하기 위해서 대충 학습한 경우가 대부분이 과소적합이 될 거고요. 문제는 과대적합입니다. 그 이유는 이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족한 데이터에 특화된 모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상치가 있는 경우 또는 모델 구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요만한데 모델은 엄청난 딥러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의 복잡도에 비해 모델의 복잡도가 너무 커서 이 데이터를 다 피팅하는 거죠.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피팅할 때 비선형 함수 피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데이터를 피팅할 수 있는 펑션을 찾는 거. 뭐 보이 펑션, 슈도 보인, 가우시안 이거를 다 찾아서 하죠.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남들이 정해놓은 비선형 함수로 여러분 데이터를 완벽하게 피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머신러닝은 하면 오버피팅하게 되면 무조건 다 피팅을 합니다. 문제가 이거죠. 그럼 이렇게 아까처럼 막 이렇게 피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이상한 예측을 하면 리스크가 엄청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팅보다는 일반화된 피팅,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는 게 이 머신러닝에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다. 그래서 이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쓰입니다. 과적합이라 하면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오차를 평가하면 당연히 이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끝까지 막 줄어들 겁니다. 근데 동시에 학습에 쓰지 않은 데이터를 던져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이 모델의 오차를. 이걸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테스트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고요. 원래 데이터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눈 거고 편의상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밸리데이션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하다 보면 같이 따라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거에 과적합되는 순간 얘에 대한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오차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적합 포인트를 어디서 끊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포인트가 되겠죠. 내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가장 줄이면서 동시에 테스트 데이터는 오차가 증가하지 않는 그 시점. 이게 이제 그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 과적합, 그 시점 이전은 과소적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모델의 이제 실제 신경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야겠죠.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모델을 학습할 겁니다. 학습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바꿔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과정인 거죠. 하나의 모델 딱 정하고 딱 하면 이게 최적이다 하면 틀리다가 답이죠. 그리고 내 평가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모델을 써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결과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은 여기가 수집하기 전에 여러분 엑셀 양식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걸 흔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2차원의 어떤 정형화된 폼의 어떤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다 여러분이 수집한 데이터를 넣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요? 뭐 실험하시는 분은 실험 데이터 넣을 수도 있고요. 계산하시면 계산 데이터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은 문헌 데이터 넣을 수도 있겠고 기타 등등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가 믿을 수 없는 데이터다. 흔히 말하는 가비지 데이터다. 쓰레기 데이터다. 그러면 아무리 모델이 좋아도 쓰레기가 나오는 이 법칙이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 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확보된 데이터 안에서 그나마 얘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데이터 전처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내 데이터에 또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얘는 어떻게 보면 가비지 데이터를 제거한다기보다는 학습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피처를 변수를 굳이 쓸 필요 없는 저희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보통 안 하죠. 저희 문제. 왜 그러냐면 날씨 예측이다. 날씨에 미치는 요인들이 10만 개다. 아니 10만 개가 아니고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매일 날씨를 10만 개의 요소를 데이터를 모았다고 보세요. 그럼 10만 개를 가져다가 학습해야 되는 거니까 헤비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뽑아낼 때 주로 쓰는 거지 우리는 저같이 철강을 해서 소재를 만드는 사람은 철강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 탄소 넣고 크롬 넣고 몰리 넣고 뭐 넣잖아요. 근데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몰리가 설령 내 눈에는 이 물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서 걔를 뺄 수 있어요? 빼면 소재 만들 때 넣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다루는 분야에 따라 피처 엔지니어에 필요한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케일, 정교화, 그리고 샘플링,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야 되지.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상치입니다. 이상치는 아시다시피 아까 잠깐 이상치는 과적합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민 스퀘어 에러를 쓰게 되면 그 과적합의 발생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큰 값은 더, 로스가 큰 값은 더 이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 자, 그러면 이제 내 데이터 안에 이상치가 어떻게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찾는 방법, 여러분 비지도학습인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탐지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없앨 거냐? 내가 데이터를 10개 모았는데 10개를 학습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상치가 하나다. 하나를 지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학생이 그 하나의 시리즈 데이터를 쌓고 갔는데 그 하나의 시리즈 데이터를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 근데 이상치는 분명한데 왜냐면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경험상 이거를 그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이 시리즈 데이터에서 하나의 값이 틀리다고 해서 이 줄을 다 지워야 되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울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근사할 거냐 뭐 보관법을 쓸 거냐 등등의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거 그냥 굳이 이런 거 처리하나요? 지우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지우기는 아까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거를 하지 않고 어쨌든 주변 데이터를 들여다봐서 치환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평균값을 쓰거나 데이터 분포에 이 로우 방향으로 데이터 분포의 평균을 치환하거나 평균을 치환한 이유는 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아니어도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들기 다른 데이터는 유의미하게 쓰기 위해서 평균을 취하겠죠.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상치를 찾고 하는 방법. 먼저 통계적으로는 흔히 우리가 Z스코어를 쓰면 되죠. Z스코어를 쓰게 되면 스코어식이 어떻게 돼요? 평균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와 이거에 대한 분산으로 나눠서 결국 데이터 분포를 같이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떨어져 있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를 분산으로부터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그 로우 컨트롤 리밋, 그러니까 그 로우와 어퍼 리밋을 정해서 그 이하와 이상에 있는 데이터는 코드든 여러분들이 수작업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IQR 같은 경우는 1/4분이야 뭐 3/4분의 이상치를 판단해서 이렇게 제거 같은 개념인 것 같고요. 클러스터링 기법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의 클러스터, 내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링이 될 거고요. 비지도 학습해서. 그 클러스터 센터와 그 외곽, 보더와의 사이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라면 내 데이터인 건데 거기서 벗어난 데이터라면 이상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짝짝 뽑아서 제거하면 되겠죠.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그거랑 같습니다. 일반적인 디션 트리를 앙상블한 게 랜덤 포레스트죠. 결국 트리나무, 그 결정나무. 근데 결정나무 특성상 이 딱 자르기 위한 구획하기 위한 변수를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이 이상치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이상치를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데이터는 단순한 판단 기준은 분리를 불가하고 계속 우리가 트리를 쭉쭉쭉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막 가야지만 분리가 되는데 이상치는 한 번에 딱 구획돼서 그냥 바로 확률적으로 쉽게 잡힙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윗단에 있는 그러니까 구획에서 딱 엔트로피가 낮아가지고 트리에서 딱 고려 대상이 아닌 애들은 이상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피처 엔지니어인데 이상치를 제거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이제 학습에 다 쓸 거냐? 다 쓰지 말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 아마 이쪽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피어슨 콜리레이션 또는 XG 부스팅을 이용한 피처 임포턴스 평가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피어슨 콜리레이션 개수를 평가해서 그 개수가 양으로 높은지 음으로 높은지를 평가해서 0에 가까운 애는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씁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피어스 콜레이션은 X가 Y에 미치는 상관도를 평가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데이터를 막 쌓았는데 이 Y에 이 X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X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을 평가할 때는 X, Y로 피어스 콜레이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X 사이의 값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변수가 실험 조건이면 뭐 화학 조성, 공정 조건 이런 거 해봤자 뭐 20개, 30개 안에 다 들어가는데 수백 개가 있을 때 왜 상호작용을 평가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X1과 X2를 동시에 변수로 쓸 건데 X1과 X2를 피어슨 콜레이션 했더니 상관도 지수가 높아요. 높으면 좋은 거죠. Y 입장이라면. 근데 X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쓰면 중복입니다. 중복.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상관도가 높은 애들은 하나만 쓰고서 그래서 변수 X 간의 피어슨 콜레이션을 보는 거고 원래는 저희는 이제 결국은 민간도처럼 X가 Y에 미치는 영향도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X가 중요하니까 X, Y의 피어스 콜레이션을 하니까 그때 상관도가 높은 애를 픽하는 거죠. X끼리 볼 때는
상관 높으면 버려야 되는 거고. 자, 그 개념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내 데이터가 Y라면 Y에 미치는 영향이 음의 상관도다 양의 상관도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물성을 떨어뜨린다, 낮춰진다라는 거죠. 그게 그 상관도가 클수록 더 이펙트가 큰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학습에 쓰지 말자라는 개념인 거죠. 이게 피처 엔지니어링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저희 랩 학생들이 x1, x2, x3, x4 변수가 있을 때 y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x1이 y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상관도를 평가했어요. 근데 만들 때 임의적으로 그 규칙을 줘서 만들었어요. x1은 선형관계랑 그리고 x2는 삼승한 걸 여기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얘는 전체적으로는 트렌드는 있지만 확실한 룰을 넣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어스 콜리레이션을 해보면 x1이 y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양의 상관도를 가지죠. 잘은 모르지만 x3가 올라갈수록 y가 올라가는 것 같아 라는 상관도가 나오죠. 근데 다른 스피어맨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같은 상관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관을 그러니까 피처 엔지니어링 할 때 어떤 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대세는 바꾸지 않죠.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분야일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남들이 쓰니까 쓰는 게 아니고 좀 더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 피처의 중요도를 평가해서 얘를 안 쓸 거라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x1, x2, 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수 데이터를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없앨 수 없죠.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애를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X를 쫙 만들어 놓고 그 바이너리 인터랙션 아니면 터너리 인터랙션 해가지고 이 변수 사이에 다 곱해.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또는 변수 3개를 모든 조합을 곱해. 그러면 예를 들어 변수가 16개면 몇십 개, 한 60개, 70개를 만들 수 있죠.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그런 다음에 그 인터랙션 파라미터만 가져다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서 중요도가 높은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붙여서 학습을 합니다. 그럼 성능이 확 올라가요. 어차피 인터랙션 파라미터는 저희가 지우고 해도 되죠. 원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소재 조성 공정 조건. 얘네들은 지울 수 없으니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피처 엔지니어링 하면 되고 이 경우가 예시예요. 어떻게 돼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t는데 이 상관도 지수는 이것만 가져다가 평가했을 때 상관도가 개별 없다고 해서 지웠다면 2개를 지웠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이걸 2개가 같이 고려가 된다면 실제 우리가 신경망학 쓰면 x1, x2의 상호작용이 고려돼서 학습이 되죠. 실제로. 근데 거기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미 곱해서 인자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쓰는 영향도가 되게 큰 거죠. 근데 x1, x2를 없애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학습할 때 아예 걔 자체의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저는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민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인공지능 하시면 뉴럴 네트워크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학부생도 하고 중고등학생도 하는 예제하는 건데 얼마나 그 뉴럴 네트워크나 CNN이나 기타 오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쓰고 계신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